안녕하세요. 책 읽는 라디오 S입니다. 최인호를 읽는다. 오늘 두 번째 소개하는 책은 산중일기입니다. 2008년에 랜덤하우스에서 첫 출간된 이 책은 최인호의 선답 에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크게 일상, 욕망, 해탈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 45편의 에세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책은 단순히 산속에서의 작가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립된 공간을 만들어 작가가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독자들에게 느리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삶을 되짚어보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안내하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최인호 작가가 불교의 가르침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 글을 쓴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작가의 산중일기 속으로 떠나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법이다. 얼마 전의 일이었다.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인데 단골 목욕탕은 마침 내부 수리 중이라 다른 목욕탕이 들어가 뜨거운 사우나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였다. 옆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나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인호 아니냐? 나는 그 사내를 쳐다보았다. 나보다 먼저 들어와 땀을 흘리며 앉아있던 그 사람은 뜨거운 내부의 열기로 얼굴빛이 낮술이라도 마신 듯 붉어진 채로 나를 보고 환히 웃고 있었다. 누구신지? 전 같으면 잘 몰라도 되묻는 게 미안해서 아른 척하며 얼렁뚱땅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인사를 슬쩍 건네고 바로 헤어지곤 하였는데 요즘은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 아른 채를 해와도 꼬박꼬박 되묻곤 한다. 왜냐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므로.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나야 나 학동이야. 옷을 입은 채가 아니라 아무런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벌거숭이의 맨몸으로 목욕탕에서 사람을 만나면 참 난감해진다. 옷에도 그 사람만이 가진 특징이 있고 머리 모양이나 구두, 장신구에도 그 사람만의 냄새가 있다. 게다가 목욕탕에서는 안경을 쓰던 사람도 대부분 안경을 벗기 마련이어서 벌거숭이의 맨몸으로 만나면 평소에 아는 사람도 좀 낯설어 보이는 법이다. 신체적 특징이야 너나 없이 똑같이 달고 있는 물건뿐인데 그것으로 어떻게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자 순간적으로 4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아, 그래. 너 학동이로구나. 성이 뭐더라? 박이야. 그래 맞았어. 박학동. 이름이 기억나자 순간 나는 10살 난 초등학생이 되어버렸다. 그와 나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것이다. 녀석의 이름이 독특해서 나는 그 이름을 즐겨 부르면서 놀려대곤 했었다.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는 뚜렷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는 해도 꼬마 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영상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40여 년의 세월이라면 실록 강산이 4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이다. 그런데 40여 년 만에 그것도 목욕탕에서 벌거벗은 채 만난 동창 녀석의 얼굴이 그토록 분명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함께 목욕하고 옷을 입고 나서
잘가라며 악수를 나누고 헤어져 돌아온 이후부터 나는 며칠 동안 40여 년 만에 만난 그 초등학교 동창 녀석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한 번 본 사람의 얼굴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는 나이이지만 요즘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 어떤 때는 함께 밤새워 술을 마셨거나 혹은 함께 여행을 했던 사람들의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의 이름이 좀 알려져서 잊혀지지 않는지 상대방은 반갑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데 나는 어리둥절해서 누구시더라? 하고 솔직히 물으면 상대방은 난감한 표정으로 우리가 만났던 과거를 장황히 설명해 주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 기억이 떠오르지만 간혹 설명해 주어도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야말로 난감하고 겸연쩍은 기분에 빠지곤 한다. 가끔 나는 지갑 속에서 그동안 받았던 명함을 꺼내 정리한다. 그 명함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명함 10장 중 그 명함으로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은 겨우 한두 명에 지나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0여 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 녀석은 생김새도 모습도 다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뛰어넘어 선명히 기억나는데 어째서 바로 몇 달 전에 만나 밤새워 술을 마셨던 사람의 얼굴은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까?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언젠가 대부를 통해 들었던 짧은 이야기였다. 그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고3인 동생의 공부를 도와주던 큰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낯익은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할 때 낯익혔다고 해도 아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시험을 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부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우연히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요즘 내 마음속에서 하나의 화두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내가 40여 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생을 알아본 것은 그 녀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친구를 사귀면서 어떤 이해타산이나 선입견 없이 그저 천진한 동심으로 그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때 사귄 동무들이 마음 한복판에 깊게 각인되어 새겨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최근에 만난 사람들은 그저 낯익을 뿐이다. 애초부터 그 만남이 그 어떤 목적을 지닌 회합이거나 사교적인 모임이었던 까닭에 내 두 눈은 그들의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갔던 것이다. 낯익을 뿐 마음으로 기억되지는 않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이다. 서양 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 이는 틀린 말이다. 서양의 공리주의가 빚어낸 격언일 뿐이다. 진심으로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은 더 가까워진다. 눈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마음도 멀어지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참 사랑이라면 눈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그만큼 더 가까워져야 할 것이다. 눈에서 멀어졌다고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은 참 우정이 아니다. 참 우정이라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은 그만큼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의 눈에 띄어야만 유명해지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타나 보이는 것은 결국 쇼윈도에 내걸린 마네킹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꼭두가시 노름에 지나지 않는다. 낯익은 사람이기보다는 차라리 잊혀지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 내가 내 이웃을 눈으로만 보면 내 이웃도 나를 눈으로만 볼 것이다. 그렇다. 낯익은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무더운 여름에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촌철의 경고이다. 내게 있어 어린 시절 목욕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치였다. 학교에서 신체 검사하기 전날이나 위생 검사하기 전날 더운 물을 한솥 데워다가 부엌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목욕하는 것이 고작뿐이었으니 말이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한 구석에 앉아서 연탄불로 데운 더운 물을 아껴가면서 더운 물에 찬물을 알맞게 섞어 내게 따뜻한 물을 부어 주시곤 하셨다. 지금도 기억난다. 부엌에 60족짜리 알전구 불빛은 잔뜩 흐린 데다 김이 부옇게 스며들어 부엌은 안개가 낀 듯 더욱 희미했다. 요림은 바깥으로는 겨울 바람이 덜컹거리고 이따금씩 부엌 천정으로는 쥐들이 우르르 우르르 떼지어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한기가 들지 말라고 어머니는 더운 물을 데우는 솥에서 자주 바가지로 물을 퍼서 내 등에 뿌려 주셨다.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때를 미는 깔깔이 수건으로 무슨 원수나 진 듯 내 등을 빨래판처럼 박박 밀어대기도 하셨다. 그럴 때면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몸에서 때가 까맣게 묻어 나오곤 했다. 목욕이 끝날 무렵이면 어머니는 화단에 물 주던 물뿌리개를 가져와서 그 속에 더운 물과 찬물을 알맞게 섞고 내 머리를 빨래비누로 박박 감기기 시작하셨다. 그 독한 양잿물로 머리를 감고 또 감았는데도 아직까지 대머리가 안 되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어머니가 머리통을 이리 쑤시고 저리 긋고 손톱을 세워 박박 문지르면 나는 아이고 아이고 비명을 지르곤 했다. 그런 뒤에 함석으로 만든 물뿌리개에서 알맞게 데운 물이 쭈루루 쏟아질 때 그 기쁨이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시원함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채송화에 봉숭아에 물 주던 그 함석 물뿌리개로 머리를 감을 때 비누물을 씻어내리는 그 지혜를 어디서 배우셨을까? 어머니는 오가는 길거리에서 열려있는 이발관 문틈으로 이발사 아저씨들이 사용하시던 그런 수법들을 눈여겨봐 두셨다가 내 머리를 감겨주실 때 써먹어 보신 것일까? 목욕이 끝난 뒤 물뿌리개로 내 머리를 헹궈내실 때면 마치 총 정리하시듯 나를 일으켜 세운 뒤 어깨와 머리 위에 물뿌리개로 물을 정결히 부어내릴 때면 그것은 마치 목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전쟁이 끝난 뒤 평화를 느끼게 하는 담비와도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다. 어머니는 채송화와 봉숭아에 물을 주듯 내 몸에 물을 주어 나를 자라게 한 것이다. 그런 날 밤이면 잠은 또 얼마나 달이 달고 맛있었던 던지 잠은 꿈보다 달고 꿈은 죽음보다 깊었다. 나는 잠결에 손을 내복 사이로 집어넣어 뜨거운 물에 뽀얗게 살이 올라 물렁해진 배꼽을 가만히 만져보기도 하였다. 언제나 때가 끼어 거칠거칠하던 배꼽은
셀로판지처럼 매끄럽고 겨울이면 터지고 터져 언제나 글리세린을 바르던 손등도 그날 밤에는 매끄러운 옷과도 같았던 것이다. 그렇게 집에서 목욕을 하다가 아주 드물게 나는 어머니와 둘이서 동네 목욕탕에 가곤 했다. 지금은 흔한 목욕탕이 그땐 왜 그리도 멀던지. 목욕 한번 가려면 어머니는 북만주로 2주를 떠나는 유랑민처럼 세숫대에 비누 수건들을 가득 담아 들고 집을 나서곤 하셨다. 그 세숫대야 속에 간단한 빨랫감들이 들어있음을 나는 물론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간혹 목욕탕에서 창피를 당하곤 하셨는데 공짜로 뜨거운 물을 펑펑 쓸 수 있어 빨랫거리를 목욕탕으로 가져와 몰래 빨곤 하시다가 목욕탕 주인에게 들키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목욕탕에 가실 때에도 여전히 빨랫감들을 암시장에 나가는 쌀 장수처럼 몰래 숨겨갖고 들여가시곤 하셨다. 남의 눈치가 보이면 내게 옷을 대여섯 개 껴입게 하셨는데 빨랫감을 들고 가기보다 입혀 가는 게 편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목욕탕에 갈 때면 을에 대여섯 개의 윗도리에다 대여섯 개 정도의 바지와 내복을 껴 입어야 했다. 목욕탕 가는 길에도 어머니는 쉴 새 없이 내게 주의를 주셨다. 너 몇 살이지? 9살. 초등학교 몇 학년? 3학년. 나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머니를 따라 여탕에 들어갔다. 정확히는 기억할 수 없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인가 10살 이상부터인가는 성인과 똑같은 값을 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도록 나이가 13살이 되도록 언제나 초등학교 3학년에 언제나 9살이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나는 키가 작고 성장이 더뎌 성장이 멈추어버린 난쟁이 같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목욕탕 문을 지키고 있는 무서운 주인의 눈을 속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참 치사했다. 어린 나이에도 참 치사했다. 난 정말 내가 비록 키가 작아 난쟁이 같지만 내 나이 그대로 말하고 내 학년 그대로 말하여 어엿한 성인 대접을 받고 싶었다. 목욕비 반값과 전부의 차이는 정말 작은 액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작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하고 목욕탕 주인 앞에 다가갈 때에는 무릎을 낮추어 키를 더 작게 하고 일부러 어린애처럼 손가락을 빨곤 했다. 너 몇 살이지? 9살. 일부러 어린애 같은 목소리로 몇 학년? 3학년이요. 일부러 재롱을 떨면서 지금은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가 내게 나이를 속이고 학년을 속이게 한 것은 꼭 목욕비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인값을 낼 때에는 더 이상 어머니를 따라 여탕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나를 분가시켜 남탕으로 보내지 않고 어린아이 그대로 머물게 해서 언제까지나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하고 싶은 애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 당시에는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했다. 운 좋게 목욕탕 주인의 눈을 피해 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해도 여탕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벌거벗은 여인들이 흘낏들낏 나를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노골적으로 항의를 하는 여인들도 있었다. 얘가 몇 살이에요? 아니 왜요? 얜 어린애가 아닌 것 같은데. 여인들은 본능적으로 아이와 어른의 눈을 구별해내는 영감이 있는 모양이다.
맹세코 나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성에 눈뜨지 못했다. 어머니를 따라 여탕에 들어가도 그저 그뿐이었다. 일부러 눈을 새치름이 뜨고서 몰래 여자들의 몸을 훔쳐보는 짓거리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인들은 내 모습에 민감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키가 작아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3학년으로 절반이나 뚝 떼어 속일 수가 있겠는가. 얘가 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일부러 나를 일으켜 세워 보이곤 했다. 아, 그때 내 벌거벗은 몸으로 쏟아지던 여인들의 매서운 시선의 화살들. 얘, 너 몇 살이냐? 목욕탕 주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여인들의 날카로운 질문. 수건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서 나를 문초하던 그 여인들. 지금은 모두 할머니가 되었을 그 아가씨들은 뭐가 부끄러워 나를 그토록 미워하였을까. 아, 9살이요. 아, 9살이요. 그러할 때 나는 내가 그녀들과 다른 신체적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던지 정말 허락된다면 가위로 싹둑 그 부분을 잘라버리고 싶었다. 한번 목욕탕에 가면 얼마나 진을 뺐던지 어머니는 그곳에서 빨래도 하고 뜨거운 물속에 5번 들어갔다 나오시고 어떤 때는 욕탕에 들어누워 아예 잠까지 주무셨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나올 때면 손이란 손은 모두 쭈글쭈글 수분이 다 빠져나가 한꺼번에 늙어버리고 발가락도 퉁퉁 불어버리곤 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어머니는 욕탕에 들어가실 때마다 수건으로 배 부분을 가르셨다. 언제나 그러하셨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것은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다른 여인들과는 다른 행위였다. 다른 여인들은 부끄러운 곳만 가렸지 어머니처럼 배 전체를 가리지는 않았다. 나는 왜 어머니가 같은 여인들에게도 자신의 배를 가리고 싶었던가를 잘 알고 있다. 어머니의 배는 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터지고 찢기고 꿰매고 상처난 걸레 조각이었을 뿐이다. 어머니는 3남 3녀의 우리들을 낳으셨다. 그뿐만이 아니다. 낳자마자 죽어버린 쌍둥이와 어렸을 때 돌아가신 누이까지 합하면 9명의 아이들을 베고 또 낳으셨던 것이다. 그러니 그 배가 성할 리 없었다. 한껏 아이를 베었다 낳으면 그 팽팽했던 흔적이 균열을 일으켜 보기 흉한 자국을 남긴다. 이런 고통이 평생을 두고 어머니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하나의 아이가 그 뱃속에서 자라고 나오기까지 어머니의 배는 얼마나 찢기고 터지고 균열을 일으켰던 것일까. 해마다 자라는 나무의 눈금이 나이테를 이르듯 9명의 아이들이 그 배를 나와 태를 끊고 탄생되었다. 그러기까지 어머니의 배는 얼마나 찢기고 터졌을 것인가. 어머니와 함께 갔던 어린 날의 목욕탕 장면이 요즘 자꾸 머리에 떠오릅니다. 참 그땐 즐거웠지요. 어머니, 이제 저는 나이가 들어 어머니와 그 어린 날의 목욕탕에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욕탕 주인이 문 앞에서 저를 들여 보내지도 않겠지요. 아니, 그 목욕탕 주인이 들여보내준다 해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지요.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아니 계시고 저는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으니까요. 기억나세요? 어머니, 중학교 1학년 때였던가 그 지긋지긋하던 여탕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의 독립을 선언하던 날,
어머니는 남탕으로 들어가는 제 등 뒤에다 대고 몇 번이고 이렇게 소리치셨지요. 꼭꼭 때를 밀어라. 머리는 3번씩 감고 물이 뜨겁다고 욕탕에 안 들어가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여탕으로 저는 남탕으로 들어간 그 첫날 어머니는 여탕 쪽에서 이따금씩 제게 이렇게 소리쳤지요. 그땐 남탕 여탕이 비록 칸막이가 되어 나누어 있었지만 허공으로는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그대로 제 귓가에 그렁그렁 들려왔지요. 목욕탕 안에 그대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곤 했지요. 깨깨 씻어라. 깨깨 씻어라 이노야. 알겠어요 어머니. 머리도 3번씩 감고. 알겠어요 어머니. 뜨거운 물에는 들어갔었냐? 들어갔었다고요. 제가 꼬박꼬박 대답하는 것을 보던 뜨거운 욕탕에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1000까지 헤아리던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하셨지요. 내 어머니냐? 네. 극성스럽기도 하구나. 지독한 어미로군. 어머니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자 하고 소리 질러대며 어머니는 여탕에서 나오시고 제가 남탕에서 나온 그 목욕탕 앞길에는 이미 어두움이 내려 있었지요. 어머니는 제가 때를 깨깨 씻었나 쭈글쭈글 물기가 빠져나간 손등을 꼼꼼히 검사하셨지요. 어머니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자 하고 소리 질러대며 어머니는 여탕에서 나오시고 제가 남탕에서 나온 그 목욕탕 앞길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 있었지요. 어머니는 제가 때를 깨깨 씻었나 쭈글쭈글 물기가 빠져나간 손등을 꼼꼼히 검사하셨지요. 어머니 그때가 참 그리워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는 웬일인지 제게 만두를 사주셨지요. 둘이서 중국집 창가에 앉아서 접시에 나온 만두를 하나 둘씩 나눠 먹었지요. 하나 남은 만두를 제게 먹으라고 자꾸 밀어주셨지요. 어머니, 제가 대견스러워서 만두를 사주셨나요? 어머니, 저를 10달이나 품으셨다 산고 끝에 낳으셔서 더 찢어지고 더 터진 그 배는 이제 먼지가 되어 썩어가고 있겠지요. 어머니, 그리스도교 초기에 사막에서 살던 난쟁이 교부 요한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는 듯 살아갈 일이다. 어머니, 나이가 들수록 옛일이 자꾸 생각나요. 어머니와 둘이서 그 옛날로 되돌아가 그 옛날의 목욕탕으로 가보고 싶어요. 목욕탕 주인이 몇 살이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9살이에요. 아저씨,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사찰에 부는 천년의 바람. 깊은 산, 깊은 계곡에는 어김없이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건 사찰들이 세워져 있기 마련인데 나는 사찰에 갈 때마다 을에 불상 앞에 1000원짜리 한 장을 받쳐놓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린다. 그 이상의 액수는 무리이며 또한 아직까지 독실한 불교 신자는 아니므로 그저 이 고마운 자연의 고귀함과 이 고마운 조그마한 땅덩이 내 조국이 그 숱한 외란에도 의연히 버텨온 것이 부처님의 은덕만 같아 그저 꾸벅 인사하고는 남이 볼사라 쑥스러워 도망치곤 하는 것이다. 어쩌다 승려 한 분이 내가 꾸벅 인사하는 것을 지켜본 후 혹 제 자식의 안녕을 빌러오는 신도인 줄 알고 내 곁에 서서는 1,000원어치에 비하면 인심후한 연부를 해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나는 목탁 소리를 들으며 사기치다가 들킨 사람처럼 쩔쩔매곤 한다. 너무나 좋은 풍경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공연히 눈물이 나온다.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두려워서 죄지은 사람처럼 빨리빨리 도망쳐 나오기도 한다. 그들은 그곳에 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싸우고 증오하고 죽이고 악수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그곳에 있다. 어느 절, 어느 풍경, 어느 나무, 어느 돌들도 신화의 이야기에서 출발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바람에 잠시 일어섰다 눕는 풀처럼 짧은 목숨에 아우성치고 있는 동안에도 그곳엔 1,000년 전부터의 바람이 불고 있고 1,000년 전에 물이 계곡을 타고 흘러 내려오고 있다. 물속에 발을 담그고 아무 돌이나 집어보아라. 물 젖은 돌에 새겨져 있는 1,000년의 신화를 읽을 수 있다. 그곳엔 아직도 선덕여왕이 살아있고 원효대사가 웃고 있다. 잠시 숲에 가보아라. 길이 없으면 칼날과 같은 풀을 밟고 길을 만들어 가보아라. 그곳엔 바람이 있다. 신라 1,000년의 바람이 아직까지 불어오고 있다. 백제 1,000년의 바람이 아직도 불어오고 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바람에 불려 떨어지는 나뭇잎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무엇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감히 누구의 눈을 빌려 타인의 죄를 보고 우리가 감히 누구의 입을 빌려 그것을 범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초계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세속의 질곡에 갇혀 작은 것 하나 더 주려고 아우성거리고 있는 동안에 1,000년 내내 불어오는 바람이 사찰의 풍경 소리를 흔들고 간다. 아내만한 친구는 없다. 얼마 전 이어령 선생님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문학박물관에 전시될 문학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해서 나는 이사를 온 후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책장을 열어보았다. 그 책장에는 어릴 때부터 내가 습작해 놓았던 낡은 원고들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썼던 낡은 노트에서부터 문학 청년 시절 노인의 집에서 배를 깔고 2시간 만에 쓴 술꾼의 초고가 들어있었는데 대학 노트 등 실로 수십 년 만에 그 기록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니 감회가 깊었다. 쓰다만 미완성의 원고를 비롯해 별들의 고향을 쓸 때 처음 50여 회는 노트에 썼다가 다시 원고지에 베끼는 이중에 작업을 했던 흔적도 있었다. 그뿐인가 1966년 겨울에는 10군데 신문사에 모두 신춘문예를 투고하고 당선 소감까지 쓰고 입대를 했는데 미리 쓴 당선 소감을 새삼 읽노라니 절로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다.
문학박물관에는 노트 종이에 만년필로 갈겨 쓴 당선 소감을 보내기로 하고 책장을 닫으려는데 문득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다른 노트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습작 노트가 아니라 강의 노트로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었던 나는 전 과목을 모두 한 노트에 메모하는 참으로 불성실한 대학 생활을 보냈는데 그 시절의 노트였다. 무심코 그 노트의 첫 페이지를 펼치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공약 3장 1. 나는 장래 정숙한 부인의 성실한 남편이 될 것이다. 2. 나는 장래 총명한 자식들의 자상한 아버지가 될 것이다. 3. 그러나 나는 지금 맹목적인 사랑에 나를 던질 것이다. 그것은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1960년대 중반에 내가 자주 애용하던 문구 중에 하나였다. 그 문구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은 내가 아니었다. 어느 날 우연히 형의 메모장을 보다가 훔쳐본 것이었다. 그 당시는 5.16 쿠데타로 혁명 공약 같은 구호들이 난무하던 군사 독재 시절이었는데 형은 그 혁명 공약에 빗대어 이른바 청춘 공약을 만들어낸 모양이었다. 그 문구의 매력을 느낀 나는 그것을 노트에 적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자 내 친구들도 모두 이 공약을 자신의 노트에 베껴 가지고 다녔다. 누가 청춘은 아름답다고 말했던가? 청춘이 아름답다는 말은 소설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고 청춘은 실로 참혹한 것이다. 참혹한 청춘 시절 나는 노트에 공약 3장을 새겨 넣으며 혼자서 결심하고 맹세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무렵 내게 사랑하는 여인도 없었으며 말로만 맹목적인 사랑에 날 던지겠다고 했지. 나 같은 초라한 사람을 사랑해 줄 대상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참혹한 계절이었다. 젊은 날에 노트에 쓴 공약 3장을 거의 40년 만에 읽어보면서 나는 젊은 날 허공에 쏜 부러진 화살촉을 이제야 발견한 느낌이었다. 40여 년 전에 맹세했던 대로 나는 지금 정숙한 부인의 성실한 남편이 되어 있는가? 또한 나는 지금 총명한 자식들의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 있는가?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무엇을 하는 님일까 알지 못하고 거닐던 호반의 벤치. 그 참혹했던 청춘의 계절, 그 젊은 시절에 꿈꾸었던 공약을 지금 나는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마음속으로 아내를 존경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내가 무엇보다 정숙하다는 점 덕분일 것이다. 나는 여인들이 말을 잘하거나 끼를 부리거나 나서기 좋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내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이름 정숙대로 정숙한 여인이다. 나는 지금까지 아내에게서 거짓을 별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아내에게서는 어둠의 그림자가 별로 없다. 그래서 항상 아내는 유리창처럼 투명하다. 따라서 나는 장래 정숙한 부인을 만나고 싶다는 공약 3장의 제1장, 그 첫 구절은 감히 이루어낸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정숙한 부인의 성실한 남편은 못 된다 하더라도 정숙한 부인을 만났으니 내가 목표한 제1장의 반은 이루어낸 셈인 것이다. 실제로 나는 주위로부터 내가 이만큼이라도 이름을 얻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아내 덕분이라는 일반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고등학교 동창생 녀석들은 부부 동반으로 만날 때면 약속이나 한 듯 이렇게 말한다. 이노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은 전적으로 다혜 엄마 덕분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아내와 더불어 유럽 여행을 했는데 우리 일행을 안내하던 새까만 고등학교 후배 녀석이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해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다. 여기 계신 최 선생님은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지만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모두 부인 덕분이라는 소문이 바다합니다. 별로 기분 나쁠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공개 망신을 당한 것이 한심해서 그날 저녁 후배 녀석을 몰래 불러다가 따졌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영국에 사는 내 놈이 알긴 도대체 뭘 안단 말이냐? 아이고 형님. 후배 녀석이 정색을 하고 말하였다. 형님이 형수 덕분에 잘 되셨다는 소문이 후배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요. 형님이 형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지금쯤 쪽박을 차고 있을 팔자라고요?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 정도인가. 내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으면 쪽박을 차고 있을 만큼 성격 파탄자란 말인가. 도대체 내 성격 중 무엇이 불합리하고 언제까지나 나는 바보 온달이고 아내는 평강 공주란 말인가. 결혼할 무렵 사주를 본 적이 있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으면서도 걸핏하면 점집을 드나들던 큰 누이는 대학생이었던 내가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폭탄을 선언하자 그 길로 관철동 어딘가에 있는 유명한 점집에 갔다 왔다. 신랑 집에서 오셨습니까? 신부 집에서 오셨습니까? 신랑 집에서 왔습니다. 누이가 대답하자 그 점쟁이는 이렇게 말했단다. 그럼 신랑이 땡 잡았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빨리 장가를 보내십시오. 이건 완전히 신부 집에서 미치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동생들의 색식감을 고르는데 누구보다 까다로웠던 큰 누이고 보면 어쨌든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 남는 장사라는데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어디 있었겠는가. 실제로 서둘러 결혼 날짜를 잡은 나는 며칠 뒤 신랑의 사주를 적어 신부집에 보내는 사주 단자를 보게 되었는데 구구절절 아내 덕분에 큰 출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평소에도 점미나 사주 같은 미신에 무신경했던 나는 그 사주 단자를 그만 버스에 놓고 내려 영원히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사주팔자로 보면 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후배 녀석의 말대로 쪽박을 차고 있을 운명인 모양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면 아내는 내게 있어 친구와 같은 여인이다. 바꿔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이라도 이름을 얻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아내 덕분이라는 후배 녀석의 말은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닐 것인가. 아내 자랑은 팔불출이라고나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 참혹했던 청춘 시절에 맹세했던 공약 3장 가운데 나는 장래 정숙한 부인의 성실한 남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첫 장을 완수하였으니 그만큼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만큼 성공한 사람인가. 일찍이 사바티의 장자는 권력과 재산이 많은 집안의 딸 수자타를 며느리로 맞았다. 그 여자는 뛰어난 미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친정의 지위나 자신의 미모만을 믿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제대로 섬기려 하지 않았다. 아내로서의 미덕과 예절이 없는 것을 걱정하던 장자는 부처님을 청해 며느리를 교화하기로 하였다. 초대를 받고 장자의 집에 찾아간 부처님이 수자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7종류의 아내가 있소. 어머니와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들이요. 부처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첫째, 어머니 같은 아내는 남편을 아끼고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듯 하는 것이요. 지극으로 모시고 그를 떠나지 않고 때에 맞춰 먹을 것을 차리며 남편이 밖에 나갈 때에는 남들에게 트집 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요. 둘째, 누이 같은 아내란 남편을 받들어 섬기기를 한 부모에게서 혈육을 나는 형제와 같이 하는 아내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두 가지의 정이 있을 수 없으며 누이가 오라비를 받들어 섬기듯이 하는 것이요. 셋째, 친구 같은 아내란 남편을 모시고 사랑하는 생각이 지극해서 서로 의지하고 사모하여 떠나지 않소. 어떤 비밀도 서로 알리며 잘못을 보면 충고하곤 하여 실수가 없게 하고 좋은 일에는 칭찬하여 지혜가 더욱 밝아지도록 하고 서로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편안히 지내게 하는 아내요.